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강사 최진입니다. 우리 최진의 생존경제 날로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 너무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특집을 한 편 마련해 봤습니다. 바로 얼마 있으면 우리가 뭐 하죠? 북미회담 말고요. 그 다음날 바로 6.13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의할 때 경제학은 경제학만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적으로 이해하자.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경제를 바로잡는 가장 우선되는 길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서 우리 6.13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우리 왜 투표에 참여해야 되며 투표란 무엇이며 청춘들이 왜 특별히 더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지 강연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옆 나라에서 벌어졌던 투표 장면입니다. 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네, 중국의 두목이십니다. 오케이. 자, 중국의 두목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바로 투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투표를 기표소 안에서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기표소가 없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사색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사실 자기 찍고 있는 거죠. 어쨌든 자기를 찍어서 너무나 당당하기 때문에 들고 가서 여러분 투표함에다 이렇게 넣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투표소에 이렇게 딱 넣을 때도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같은 사회주의라도 북한은 저걸 보고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기표소가 없을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북한에는 여러분 기표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들어가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차이가 나는 거는 북한은 이게 투표 용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니까 우리 지금 국회의원 뽑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우리 뭐가 되겠습니까? 지방의회가 되겠습니다. 뭐 이건 이거 군이고. 자, 이렇게 있으면 이게 투표용지 앞장이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 뭐가 되냐면은 사람 이름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마음에 안 든다. 그땐 들고서 기표소를 가셔야 됩니다. 들고서 기표소를 가셔서 거기다 크게 X자를 치시면 됩니다. 설마 여러분 이분한테다 여러분 가서 X표를 칠 수 있는 담대한 담력을 가진 북한 주민은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부 찬성되는 사실 선거 아닌 선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 선거를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요 6.25 때 실시가 처음으로 됐습니다. 6.25 포화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결실을 이뤄내고 누구 때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네, 독재 시절 유신 때 우리가 무슨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못했던 거야. 그러다 여러분 우리가 87년 6월 항쟁으로 권리를 찾고 곧 90년이 넘어서게 되면서 다시 우리가 바로 얻었고 쟁취했던 것이 바로 이 지방의회 선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우리가 왜 투표를 했는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도 여러분 북한하고 미국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똑같이 예전에는 소련하고 미국하고 여러분 군축 협상을 했죠. 양쪽 다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핵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 소련도 핵이 너무 많아요. 미국도 핵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 늘려야 될까요? 줄이는 게 좋습니까? 줄이는 게 서로 좋죠. 왜? 그래야 리스크도 적어지고 비용도 적어집니다. 자, 한번 가보세요. 소련도 핵을 폐기하고 싶고요. 미국도 핵을 폐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죠? D라는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좋은 결과예요. 그게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소련이 나 핵 폐기할게. 미국 너도 할 거지? 응, 알았어.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그걸 어기고 보유하면 이 결과가 나오죠. 이 결과는 소련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입니까? 가장 끔찍한 결과죠. 나는 핵이 없는데 미국만 있으면 나는 그냥 끝장나는 거죠. 거꾸로 미국 입장에서도 소련은 폐기할 듯 하더니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 B의 결과가 닥치면 미국 입장에서도 뭐가 돼요? 완전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결국 소련도 보유하고 미국도 보유하는 A라는 결과. 그리고 얘도 계속 늘려나가고 얘도 계속 늘려나가게 되죠. 그래서 무한히 서로 핵을 엄청나게 지구를 수백 번, 수십 번 파괴할 수 있을 만큼의 핵을 보유하는 어리석은 결과가 발생했던 거죠. 자, 미국과 소련 각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비합리적으로 행동했습니까? 합리적으로 행동했습니까? 대단히 합리적으로 행동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는 여러분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둘 다 그 결과는 엄청나게 나쁜 결과가 됐죠. 바로 이게 나오는 게 합리적 선택 혹은 공공 선택 이론이라고 불리우는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이론을 그대로 우리가 정치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케이스가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1번 케이스는요. 투표에 참여하셔서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투표에 참여하셨는데 원하는 후보가 떨어졌어요. 세 번째는 내가 투표 참여를 안 했는데 다행히 원하는 후보가 당선된 거고요. 네 번째는 투표 참여를 안 했는데 결국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 어떤 케이스가 제일 좋으세요? 벌써 내가 왜 가 거기를? 귀찮아 죽겠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죠. 제일 좋은 케이스가 케이스 3일 겁니다. 제일 나쁜 케이스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어떤 케이스가 제일 나쁜 케이스입니까? B 케이스가 제일 나쁜 거죠. 자, 어쨌든 투표장에 갔는데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 안 됐을 때가 제일 슬프죠. 자, 여러분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럼 투표장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는 게 100번 유리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만 생각해? 아니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모든 합리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과는 뭐가 나오겠죠? 바로 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후보는 절대 당선되지 않죠.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지지하는 후보는 결코 뭐 되지 않는다? 당선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재밌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안 되겠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뭐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효율적인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원래부터 비효율성에 기반합니다. 우리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효율성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민주주의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셨죠? 그죠?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분대가 모여서 자율적인 토론합니다. 우리 분대는 요런 자원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 그래서 각 분대 간의 의견을 갖다 다 모아서 소대로 전달하고 그 소대끼리 또 의견을 갖다 모아서 중대로 전달하고 그 중대 의견을 모아서 대대로 전달하고 이쯤 졌겠죠. 이쯤 졌을 겁니다. 전쟁이라고.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는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민주주의는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지루하고 비효율적이라도 대화와 절차를 통해서 다수결을 만들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다수 의견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우린 그렇게 민주주의를 만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판단할 때는 함부로 효율성을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편익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기회비용이 있겠죠. 투표했을 때 우리가 기회비용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비용이 들겠죠. 편익은요 알고 보면 굉장히 없어요. 눈에 들어가는 편익은 뭐가 되겠습니까? 원하는 후보의 당선밖에 없어요. 선생님 찍는다고 그분이 당선됩니까? 아니죠. 그죠? 특히 대통령 선거 찍는다고 당선됩니까? 표차가 123만 8천 표 인데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투표에 참여하러 가는 것은 민주주의는 무슨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의예요. 대의 명분이라고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리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가는 것이다. 바로 의를 보고 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민주주의는 어떻게 재밌는 거냐면요, 우리 다수랑 소수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다수가 이길 것 같죠? 아니요, 민주주의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든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도 정치학 이론에서 나온 건데 아주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명하고요. 그 다음에 10명이 싸워요. 그럼 당연히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100명이 이길 것 같죠? 아니요. 얘네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만 원의 이익을 둘러싸고 A 집단과 B 집단이 싸운 겁니다. 자, A 집단 구성원 한 명당 이익은 얼마죠? 10,000원. B 집단 한 명당 이익은 얼마가 되죠? 10만 원. 이 사람들은 웃고서 혹은 10,000원은 손해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가 안 없어지잖아요. 전미총기협회가 힘이 어때요? 엄청 세죠. 그 사람들은 이권이 어때요? 그거 하나에 엄청 걸려있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가끔 설명하는 게 이익단체, 나쁜 단체만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거죠, 이익집단. 근데 왜 이익집단이 전 국민을 이길 수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투표를 한다고 쳐봅시다.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 투표장 갈까요? 10,000원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 투표장 뭐가 되겠습니까? 100% 가겠죠. 이 사람들은 다 안 갔어요. 이 사람들은 다 갔어요. 자, 다수결을 따랐지만 누가 승리합니까?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바로 투표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 교육감 선거를 했는데 서울에 25개 구가 있죠. 서울에 구가 25개 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8개 구에서만 이긴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8개 구에서. 그럼 나머지 구는 다 이 후보가 훨씬 더 지지를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투표를 했다 그러면 누가 당선됐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이 당선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투표율이 얼마밖에 안 나왔다? 15.4%. 100명 중에서 15명만 투표를 한 거예요. 투표율이 엄청나게 낮았던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무슨 감 선거였다고 그랬죠, 이게? 우리 지방의회 선거하는 것처럼 교육감 선거였습니다.
자, 무엇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투표율이 높았겠어요? 교육. 특히 한국에서 교육에 대해서 하면 확 어디예요? 강남 3구. 그래서 여러분 강남 3구 투표율만 이렇게 높았습니다. 서울시 후보가 당선된 게 아니라 강남 3구의 후보가 당선됐던 게 바로 제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누가 누구를 이길 수 있다?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다수결의 절차는 거쳤지만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결과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죠. 즉 민주주의라는 다수의 결의 절차가 민주주의라는 다수결의 결과를 보장하는 걸 알 수 있다. 왜? 여러분이 전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누가 투표에 참석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투표에 참석하셔야 되겠습니까? 그죠? 바로 젊은이들이 투표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아서 크게 문제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노인 정치가 심화되고 있죠. 우리 들어보셨죠? 노인 정치에서 일본 애들 거리에 나와서 대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이런 선거제도 말이 안 된다. 왜? 그 중에 하나 제일 대표적인 원인이 우린 대통령제인데 일본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죠.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 투표율이 높습니까? 총선이 높습니까? 대통령 선거 훨씬 더 높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대통령 선거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누구도 투표에 참석한다. 젊은이들도 투표에 참석한다. 그럼 국회의원 선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누구만 투표한다. 나이 드신 분만 투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대선에서 훨씬 더 젊은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는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일본은 아예 그 기회가 없죠. 오케이? 정리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선 때는요, 선생님 젊으시죠, 그죠?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 시니어라고 쳐봅시다. 우리 둘이 투표했어요. 누구 투표가 더 중요합니까? 똑같죠. 선생님도 한 표, 나도 한 표니까. 거기다 젊은 사람도 다 참석하고 나도 참석하니까. 근데 우리 국회의원 선거는요, 전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예요? 지역구에서 뽑죠. 근데 젊은 분들은 도시에 많이 살죠. 나이신 분들은 시골에 많이 사시죠. 그럼 젊은 분들은 도시에 사는 곳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만 명에 한 명을 뽑으면 시골에서는 땅이 넓기 때문에 10만 명에 한 명 뽑죠. 옛날에는 3대 1까지 반영됐었어요.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여러분 뭐예요? 문제에서 2대 1로 좁아졌지만 여전히 시골에 있는 표는 과다 대표됩니다. 그게 꼭 반민주적인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가서 보세요. 시골에 사시는 나이 드신 분 한 표와 젊은 애 사는 도시의 한 표, 어느 표가 더 중요합니까? 그럼요. 그럼 여러분 내가 정당입니다. 누구를 위한 공약을 내놓겠습니까? 도시의 젊은이를 위한 공약을 내놓겠습니까? 시골의 노인을 위한 공약을 내놓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일본 정당 정치예요. 그게 일본 정당 정치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이거 많은 거고 우리 총선 투표율이거든요. 총선 투표율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 20대 전반에는 처음엔 투표장에 나가는 거예요. 신기하거든요. 왜? 처음이니까. 근데 해봤자 아까 얘기했죠. 내가 찍는다고 내가 당선되고 아닌 거 내가 왜? 미쳤어? 선거 날은 너무 좋은 날. 공휴일.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20대 후반 투표율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24%밖에 안 하는 거죠. 이때 60세 이상에서는 65%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2.5대 1도 넘죠. 나이 드신 분 한 표가 젊은이들 표 2개 반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나이 드신 분 10명 만날 일 있고 젊은이들 25명 만날 일 있으면 나이 드신 분 10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게 2대 1까지 허용이 된다. 지역별로. 그럼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시는지 알겠죠? 자, 우리 청춘들 선거날만큼은 합리적이지 마시고 알겠죠? 선거날만큼은 무슨 적으로 행동하자? 비합리적으로. 마치 연애할 때처럼. 지금 남자친구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좋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가 다? 선거날만큼은 비합리적으로 선거장에 나가서 자신의 민주주의와 의를 표현하는 그런 장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최진의 생존경제는 우리 6.13 지방선거 특집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년 만에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은요, 여러분, 한 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책 한 권만 읽으시면 어디 가시더라도 밤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쉽고 재미있게, 그러나 깊이를 놓치지 않는 열심히 쓴 책입니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